눈먼 돈이라 불리는 정부의 특수활동비, 영수증 처리 없이 사용한 돈이 무려 8,800억에 이릅니다. 야당이 이를 문제 삼자 여당은 발목 잡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500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TV가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동행한 500일의 기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지 4년이 됐습니다. 문제는 4년이나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 시간은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번 남북 고위급 타결 과정과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하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온 우리 민족의 아픔과 시련을 재조명하는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8,800억에 달하는 특수활동비. 정부가 1년 동안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사용하는 돈인데 보통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이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국정원 발목 잡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은필 기자와 함께 이 사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에선 8월 원래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예, 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14년 결산안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부터 정부의 특수활동비 투명성 문제로 대치했고 오늘까지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연간 특활비가 8,8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점검할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한 겁니다. 돈 정부가 8천억이 넘는 국회는 90억에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저희는 준비하고 이것을 줄이고 또 투명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조치인 결산 소위의 소소위 특수활동비 조사 소위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논의의 시작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정치 공세라고 반박을 하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소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빨리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일방적으로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건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던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도 불발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야당이 한명숙 전 총리의 판결과 관련해 화풀이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명숙 판결 관련해서 이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화풀이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의 특수성 때문에 앞에 특수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지금 다루고 있는 이것을 예결위에다가 올려서 특수활동비 문제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야당이 문제 제기한 이 특수활동비, 일명 눈먼 돈이라고 불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특활비는 국가기관의 업무 추진비와 함께 지급이 되는 예산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사용 내역이 공개되는 업무 추진비와는 달리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서 이른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군, 검찰 등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사용되는 경비인데요.
기획재정부는 특활비 세부 지침으로 예외적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특활비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고 있지만 실상은 매년 8천억 규모의 특활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의 전체 예산 중 8,811억 원가량이 19개 기관의 특활비 명목으로 편성이 됐고 그중에 가장 많은 특활비가 편성된 기관은 국정원입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정원 흔들기를 하고 있다고도 반박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경비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례가 없는 사항입니다. 게다가 이는 또다시 반복된 국정원 흔들기일 뿐입니다. 한편 국회도 올해 84억 원가량의 특활비를 사용했는데요.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이 특활비를 생활비 혹은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그다음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그 선거 개입 발언에 대해서 선거 개입성 발언이죠. 네. 이거에 대해서 뭔가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새정치연합은 오늘 정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근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한 정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의 위법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발의를 할 수 있고 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 과반을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결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 장관에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의원 워크숍에서 선거 주무장관이 총선 필승을 노골적으로 외친 건 당장 직을 내려놓고 처벌받아야 할 일이라며 스스로 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탄핵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워크숍에 앞서 열렸던 최고위원, 중진의원 간 연석회의에서도 관련 발언들이 쏟아졌는데요. 정세균 의원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주어가 없다는 해명에 대해 지난 이명박 정부는 영어 중심의 정권이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국어 중심의 시대를 맞은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은 우리 국민들의 국어 실력이 믿었지 못했던지 한 문장 한 문장 친절하게 해설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남북 합의문에 나오는 북측의 유관 평양에는 주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거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 장관이 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을 외쳤는데 여기는 주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짜 국어 실력이 있다면은 주어를 찾기 전에 개념부터 찾아라라고 하는 국민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새겨듣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어 없이 총선 필승을 이렇게 외친 그 정종섭 장관 어쨌든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하던데 네. 사퇴 요구를 거부했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 장관은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유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알려진 지 사흘 만에 공식 사과를 한 건데요. 하지만 야당의 사퇴 요구에는 답을 하지 않아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당시 상황에 대해 건배사가 익숙하지 않아 마침 연찬회 브로셔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하게 됐다면서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 장관의 사과에도 야당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여론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부랴부랴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과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 기고를 통해 선거에서 반칙을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말살이고 법치주의의 부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 앞에서 총선 필승을 외치는 장관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선거 반칙을 감시할 수 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다른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지역구 의석은 줄이면 안 된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지역구를 늘리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정수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비례의석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구 의석수는 줄일 수 없다는 건데요.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시보다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 선거구들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발언인데요. 이에 대해 새누리당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지방은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 대표성은 완전히 무시된 채 기형적인 선거구 형태로 재편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방 특별 선거구 신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인구수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라고 밝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어긋나는 것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보다 더 줄일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안 기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500일 미수습자 9명은 여전히 진도 앞바다 맹골 수도에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TV가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동행한 500일의 기록들을 장부경 PD가 정리해봤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00일입니다. 그동안 국민TV는 그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자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그 500일의 일들을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작년 4월 16일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1일 정부는 9명의 실종자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색 작업을 종료했습니다. 다음 해인 4월 22일 세월호 인양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15일에야 중국 인양업체가 세월호 침몰 장소에 해상기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500일 동안 누구보다 가장 가슴 아픈 분들은 유가족들이었습니다. 홍대, 청운동, 광화문 곳곳에서 다윤 아빠, 엄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정부나 기관이 아닌 시민들이 계셨습니다. 고등학생부터 주부들까지 주저없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서울 광화문 광장은 모습을 바꿨습니다. 세월호 농성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역시 정부나 기관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가족들과 자원봉사자 등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지난 4월 25일에는 침묵행진을 했습니다. 사유 진실과 추모 행진의 도보 행진은 거리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이후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12일에는 진도 팽목항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정확히 111일을 삼보 1배하며 걸은 부녀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작년 4월 16일 이후 500일이 지난 현재 팽목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의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 분향소에는 현재도 추모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500일인 오늘 박 대통령 지지율이 49%라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또 세월호에 대한 국민의 아픔은 8.25 남북 합의에 묻히나 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도 이 사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가 오늘 오전에 서울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4년 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 해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촉구를 하기 위해서였는데, 문제는 4년이나 지났지만 정부는 말로만 해결 촉구를 외치고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을 하나 내놨습니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자그마치 5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이 살아생전 마지막 호소 수단으로 헌법재판소를 찾은 겁니다. 헌재는 배상 청구권에 관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봤습니다. 재산권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피해 할머니들에게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역사적 정의를 세우는 게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구제의 절박성도 인정 이유였습니다. 오는 30일은 일본군 위안부 위헌 결정이 있은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했던 박근혜 정부도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는 헌재의 결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친 셈입니다. 올해만 8명의 피해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가가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47명의 피해 할머니들은 영원히 피해자로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로 남북관계가 대결에서 대화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회담 결과 도출이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김정은 위원장의 즉흥성 때문이라는 평가 또한 있는데,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부터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부터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전쟁 불사까지 외치던 이런 분위기가 이번 회담으로 어쨌든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지금 평가에 대해서, 이런 지금 회담 결과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담판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남북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뭐 날 세우면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다든가 또 합의를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이제 그런 모양새였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43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이런 타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전쟁 국면까지 갈 수도 있었고, 그러면 한민족은 정말 이제 자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타결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냐,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의 뭐 즉흥성이냐, 이런저런 얘기들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양쪽 다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타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집념이 없었다고 한다면, 또 그런 의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그 합의는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만큼 이번에 한반도 상황이 매우 이제 어려웠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것을 또 넘기 위한 남북 지도자들의 그런 역할이라든가 의지가 컸고, 또 그것은 평가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 짚어주셨듯이 이번 회담 자체를 뭐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CCTV로 직접 계속 확인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때문이니까 양측의 최고 지도자들의 대리전이었다, 이런 지금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원칙론이 통했고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실패했다는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원칙, 그러니까 비정상을 정상화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임기 중반을 넘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를 풀어야 된다는 그러한 절박감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끊임없이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계속 했거든요. 심지어 오이사 조치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대화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북에 보내왔었던 것이고, 다만 또 북쪽 입장에서는 어떻든 이제 목함주리가 누가 했느냐 이제 그런 그 논쟁을 계속했고,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은 없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남측이라든가 또 미국의 그 강경한 입장이랄까, 이번에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한 입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또 느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동안에 사실 이제 미국의 부시 정부 이후로 또 클린턴 정부까지도 김정은 정권을 바꿔야 된다. 이런 그냥 공개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이명박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내년에 통일이 될지 모른다. 그 내년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대화를 통해서 통일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붕괴되든지 무슨 급변 사태가 나서 통일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또 암시를 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북측은 굉장한 그 위기의식을 느꼈지 않았는가, 이번에. 더군다나 그 UFG, 을지 가디언 훈련이 진행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미연합전력이 굉장히 이제 증강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든 단판을 지어서라도 이 긴장 국면을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하여튼 어떻든 양측의 입장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단판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거기에 뭐 이상한 용어를 사용해서 사족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조금 폄훼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하지만 회담 후에 북한 대표로 나왔던 황병서 부위원장이 우리들 지금 그 결과문에서는 유감 표명을 해놓고 북에 돌아가서는 지뢰 도발을 부인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물론 뭐 그렇습니다. 뭐 김양건까지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북측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다고 계속 부정을 했었거든요. 국제사회에다 대고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특히 김영철 경찰총국장이 나와서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든 이제 그것이 사과냐 아니냐는 그런 논쟁은 있지만 북측이 유감을 표명을 했거든요. 이번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북측에 돌아간 대표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북도 굉장히 그 보수 진영이 셉니다. 우리도 보수가 세지만 북은 우리 못지않게 그 보수가 세거든요. 군부도 그렇고. 그렇다면 하지도 않은 일을 사과를 하고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북측에서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 무마용이 필요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뭐 자기들이 사과한 건 아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대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43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남북이 했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해는 우리가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뭐 말꼬리를 잡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그 회담 결과에 많이 집중을 하자, 이렇게 지금 포인트가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북한의 이번 회담의 주된 목적이 처음부터 대북 확성기 중단이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이 맞는 겁니까? 이게 주된 목적이었고 이거 하나만 이루면 된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졌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제 당면 목적은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그거였겠죠. 그렇지만 좀 더 큰 틀에서는 한반도 평화라든가 또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성기는 물론 조금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 전방지대에 나와 있는 군인들이 그 얘기를 계속 듣고 남한의 발전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젊은 사람들이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확성기 방송을 듣고 뭐 소위 말해서 뭐 탈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냐, 북측 입장에서는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 중에 김정은 위원장의 뭐 정책이라든가 또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잡기, 개인의 문제를 거기서 거론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비난하는 내용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건 그러면은 결국은 박근혜 정부가 국방부를 통해서 북한을 계속해서
그 공격을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민심을 이반시켜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확성기 방송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의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김정은 정권을 대화의 상대로 보느냐 아니면 타도 대상으로 보느냐는 시금석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중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지를 하면은 자기를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는 걸로 보고 앞으로 대화를 계속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B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상당히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했고 결국에 가서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어떤 군사적 공격 이런 것을 예방하는데 집중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회담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이걸 통해서 바탕으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 논의까지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산가족 상봉 이룰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합의문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추석 전후에 이산가족 상봉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 합의사항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 그 한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이산가족 상봉은 계속 진행되리라고 봅니다만은 북측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소위 협상 카드는 두 가지입니다. 북한은 네. 하나는 이제 군사력입니다. 군사적인 압박을 통해서 상대방의 양복을 얻어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그런 카드를 통해서 남북 간에 뭐 그전에는 이제 비료를 받는다든가 식량을 받는 그런 하나의 이제 그 카드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이제 쓰겠다는 것인데, 이전에는 이제 군사적인 그런 좀 뭐 도발이랄까 그걸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산가족 상봉이라고는 인도주의적인 그런 사안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보고 또 그걸 매개로 해서 오이소치 해제 문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라든가 이런 이제 카드로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정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은 전개되리라고 보는데, 잘 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10월 10일 네. 당 창건 기념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이제 관심거리입니다, 사실은.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어쨌든 이산가족 상봉 이루어진다고 전제하에 예. 앞으로 이제 오이사 조치 해제까지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10월 10일 날 당 창건 기념식 70주년입니다. 네. 성대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북측에서는. 이때 만약 미사일을 또 이제 발사를 한다든가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든가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심지어 이제 4차 핵실험을 한다든가 하게 되게 되면은 거기 이번에 공동 보도문에 명시된 비정상적인 무슨 사태로 남측이 규정을 하게 될 겁니다. 미사일 발사 이것도 도발이다.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산가족 상봉도 상당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10월 10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꼬여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월 10일 행사를 북측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번에 접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10월 10일만 잘만 넘긴다고 한다면 오이사 조치 해제를 위한 이제 당국간 회담도 재개될 것이고, 근데 경제 협력이라든가 민간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정말 아주 급물살을 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나 남북 관계라는 것이 너무 지뢰밭이 많습니다. 지뢰가 터졌습니다만은 지뢰가 너무 많아요. 70년 동안 남북 간의 대결 구조가 있었었는데 그 70년 동안의 대결 구조가 한 번의 담판과 한두 번의 회담, 정상회담 두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 관계를 풀지 않으면은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또 합니다. 교수님, 끝으로 한 가지 거칠게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남북 관계 장밋빛으로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잘 될 걸로 보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배후에는, 이번에 담판의 배후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 담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역시 남북관계는 또 우발적인 사태라든가 또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그 낙관적인 전망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이 민족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겠다는 그러한 이 의지가 대통령부터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서울 성균관대 박물관에서 특별한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식민지의 삶이란 제목의 전시인데 일제강점하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온 우리 민족의 아픔과 시련을 재조명하는 자리입니다. 김병소 뉴스K 감독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광복 70주년이라는 기획으로 전시들 같은 것들이 많이 기획될 때 주로는 광복 이후에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가, 그런 식으로 뭔가 발전의 역사, 민주주의 성취의 역사, 이런 식으로 돌아보려는 계획들이 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는 조금 시선을 달리해서 광복 70주년이 기념할 만한 사항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고통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되새기는 게 좀 더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 경성일보 하피 같은 경우는요, 직공들이 입던 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용도 같은 경우는 직공 혹은 이제 경성일보라는 신문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인력거꾼들이 입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유물인데요. 경이라는 한자를 중심으로 뭔가 일장기 마크와 비슷한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게 보입니다. 국민복은 군인 이외에 모든 국민 남성들이 입도록 강제되었던 옷인데요. 1930년대 말 전시동원 체제기 때 입었던 옷입니다. 조선인들도 상당수가 아니라 전부였죠. 남성의 전부가 이 옷을 입었고요. 이 옷은 남성과 군인이 동일한 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 전시에도 모든 국민이 전쟁에 똑같이 동원되자라는 식의 취지였습니다. 이 유물 같은 경우는 봉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박혀있는 못은 저희가 재현을 위해서 다시 작업을 한 건데 기본적으로 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봉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못이 박혀 있었던 봉인 거죠. 이것은 일제시대 때 순사나 군인이나 교도관들이 조선인들을 고문할 때 사용했던 그런 봉입니다. 셋님바리는 한자로는 천인침이라고 하면 좀 더 쉽게 와닿을 수도 있고요. 1000명의 사람이 한 땀씩 1000개의 침으로 뭔가 문양이라던가 뭐 그냥 쭉 이어가는 식으로 그 실을 한 땀 한 땀 따서 만드는 일종의 부적입니다. 이거는 원래 일본 전통의 것인데 전쟁 말기에 들어서서는 조선인들에게도 이것을 하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상여에는 용수판이라고 해서 용이 새겨진 판을 앞뒤에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죽은 사람이 더 나쁜 악귀나 그런 악귀 같은 것에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지켜주기 위한 수호신 같은 의미인데요. 근데 식민지 시기에는 그 용을 대신해서 순사가 용수판에 들어가는 아주 특이한 예가 나타납니다. 일본 경찰은 정말 식민지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무서운 존재였던 거고, 그것이 죽음을 다스리는 문화에마저도 깃들어서 이렇게 순사 그림의 용수판이 실물 유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2015 임시총회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일입니다. 8월 29일 오후 1시에 서울 마포군청 대강당에서 합니다. 회의 목적은 자격상실 대의원 심의와 임원 선출, 그리고 콘텐츠 생산 조합원 참여 방안 보고 등이 있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임시총회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대의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500일입니다. 돌아보니 100일, 200일, 300일, 400일, 소위 말하는 특별한 숫자가 되면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한 마음이 더 큽니다. 어제 홍대에서 만난 미수습자 허다윤 양의 아버지 허응환 씨는 숫자는 의미 없다. 다윤이가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멈춰 있다고 했습니다. 다윤 부모님은 오늘도 애타는 마음으로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엔 여전히 9명의 미수습자가 있습니다. 정말로 다윤이가 친구들과 함께 내년 2월에 단원고에서 졸업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모두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